이 신공공 이 신공공 이 신공공 서비스론이 수험적으로는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기출이 그 입증을 하잖아. 이론인데 행정학자들은 관심 없다고. 그러니까 수험 행정을 하고 학계에서 다루는 거하고는 관심의 차이가 많이 있는 거야. 지금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이상적인 이론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논문이 이제 저 사람들이 글을 발표하고 나서 2000년 정도에 발표를 했으니까 그 논문을 이제 그 내용하고 뭐 그게 가지는 뭐 일종의 장단점 비슷하게 소개한 논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신공공 서비스론 이런 이야기 안 해. 잘 안 해. 잘 없다고. 근데 수험적으로는 중요한 거야. 수험적으로 문제 내기 좋으니까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공공 서비스를, 공익에 관한 거는 신공공 서비스론에 이어서 여러분이 정리할 필요가 없고, 공익 파트에다가 나중에 추가를 해야 돼. 나중에 이제 우리 앞에 공익 배운 그 뒤에다가 과정설, 시체설에서 이제 우리가 그 공익에 관한 정말 보편적인 개념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유급언어서나 신공공 서비스론이 나오면서 얘들이 보는 공익관이 뭐냐라는 게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어떤 사례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대학 모의고사에 그런 게 있다. 사례를 주어놓고 신공공 서비스론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뭐 이런 걸 묻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건 공익에 관한 파트에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추가를 해서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익에 대한 해석 그러면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일단은 우리가 공익을, 이 사람들 글에 따르면 공익을 개인 이익의 총합으로 간주하는 신공공 관리론은 NPM은 우리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공익 폐지론자의 입장과 유사하다. 그 이유는 어떤 개인이 또는 사익의 측정과 합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어렵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공유 가치로서의 공익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을 다시 우리가 좀 풀어서 쓰면 공유 가치로서의 공익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들 사이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로서의 공유 가치. 그걸 하나의 공익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공익은 특정 이익을 초월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대화를 통해 형성되는 참여와 대화를 통해서 형성되는 민주적 공유 가치를 말한다. 그래서 공유 가치로서의 공익이라는 걸 우리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특정 이익을 초월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대화를 통해 형성되는 민주적 절차 과정을 말하는 거죠. 어떤 그런 민주적인 공유 가치를 의미를 한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해석하면 뭐 이상한 거니까 이거 빼버려. 공익에 관한 얘들의 견해 이렇게 써놓고, 자, 이들의 공유 가치로서의 공익에 대한 해석. 이 해석은 이제 대학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내고 그 교수가 설명한 부분이라고. 설명한 부분. 그 말은 교수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좀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내가 보기에 뭐 적절한 해석이라고 보인다.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과정설의 성격을 진이나, 기본적으로 과정설이지. 참여와 대화를 통해서 한다는 면에서는 우리가 기존의 과정설과 유사한 맥락이긴 하나, 우리가 개인의 이익을 뛰어넘는 전체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제 첫 번째 설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긴 있으나 개인의 이익을 뛰어넘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기존의 사익 간의 조정의 결과, 사익 간의 조정의 결과라는 것은 결국 개인의 이익이 서로 트레이드오프 된 거, 조정된 거잖아. 근데 그거는 개인의 이익이고, 이거는 그런 식의 개인 간의 어떤 서로의 어떤 뭐 협상이나 경쟁, 조정,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전체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한다. 사익을 초월하는 전체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는 면에서 우리가 차이가 있다. 이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떤 공동 이익의 존재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익을 트레이드오프 하는 게 아니고 공동 이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참여해서 서로 그런 걸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단순히 자기를 사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고 공동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참여자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게 참 애매한데, 그러나 이기주의적 존재는 아니라, 이기적 존재는 우리가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그건 이기주의적 존재지. 그래서 서로 조정하고 하는 거지만, 이거는 어떤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해서 참여를 한다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요 이야기까지는 그래도 뭐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이야기가 재밌다. 이제 어떻게 적어놨냐면, 오히려 공유 가치는 실체설에서의 절대적 규범에 대한 또는 절대적 규범에 대한 또는 대해 하나의 해답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다.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공유 가치라는 게 어떤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형성되긴 되는데, 그렇게 형성된 공유 가치라는 것이 우리가 실체설에서 절대적인 규범이 있다,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실체라는 게 애매하잖아. 뭐 사람에 따라서 뭐 공익이라 보기도 하고 형평이라 보기도 하고 뭐 애매하다. 그러니까 그 절대적 규범이 뭐냐, 여기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공유 가치가 실체설에서 말하는 공익의 어떤 실체적 규범, 민주적 규범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건 물론 당연히 이 모의고사를 낸 교수의 해석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반 논문이나 교과에서 언급되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타당하다 볼 수 있는데 이 2는 완전히 주관적인 해석인 거야. 그런데 이 이야기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어쨌든 그 사람의 그런 견해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돼. 그 사람이 문제를 냈거나 뭐 어떤 출제를 했거나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이건 내가 봐도 타당한 이야기야. 타당한.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건 전부 다 유연하게 쓰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소극적으로 써. 그래서 이건 이제 공익 파트예요, 여러분이. 해서 우리가 공유 가치로서의 공익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의미고, 요거를 우리가 기존의 어떤 공익관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과정설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긴 있으나 이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사익을 초월하는 어떤 전체 이익이 있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 공유 가치라는 것은 실체설에서 언급하는 절대적 규범이 뭐냐, 그게 명확하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우리가 해답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자, 그렇게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뭐 꼭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막 키워드만, 자,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 간단하게 일단은 뭐 우리가 다민주성 뭐 이런 거니까 우리가 진정한 공익의 구현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NPM에서 훼손된 공공성을 우리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민 참여 활성화, 이를 통한 어떤 민주주의의 발전, 뭐 이런 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 회복이라는 면에서, 우리나라도 뭐 정부하고 시민 사이, 소위 정부 불신이 굉장히 뿌리 깊거든. 우리나라 그게 큰 문제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정부와 시민 간의 어떤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관료들에 대한 우리가 어떤 무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관료들이 참여를 하니까 참여라는 측면에서도 무형적인 인센티브. 이제 그걸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PSM 이런 거 배우면 이게 이제 PSM에 강조하는 거거든. 우리가 공공봉사 동기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공공정책 결정에 대한 참여와 호감도라. 그러니까 공무원이 경제적 보상 상관없다라는 말은 너무 극단적이겠지만, 막 그걸 중요시 하는 게 아니고, 공공정책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참여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월급이 꼭 뭐 더 많아서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중요한 차원이거든요. 그 창조에서 보면 굉장히 무형적 인센티브고 동기부여 요인이 되는 거죠. 신공공 서비스론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우리가 전에 언급했던 사회적 인정감. 사회적 인정감 이런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거 이제 동기부여 이론에서 말하는 소위 타인으로부터의 존중. 타인으로부터의 존중. 사회적 인정감을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뭐 관료들이 어찌 보면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지.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내가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런 사회적 인정감이 있으면 동기부여가 되는 거지. 그러면 똑같은 맥락에 우리가 논리다. 이렇게 봐야 돼. 이건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 이론할 때 이 사회적 인정감이 실제 시험에 나왔다니까. 내가 늘 우리나라 행정현상 할 때 우리나라 공무원의 사회적 인정감이 불만 요인 3이다. 이런 이야기 늘 하거든. 그게 이제 실제 시험에도 우리가 나왔다고. 나중에 기출을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 실제. 동기부여 이론 나오면서.
근데 이게 다 우리나라에서 의미 있는 어떤 개념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계. 한계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너무 효율성을 경시한다. 행정이라는 거는 두 가지 가치라는 게 다 중요한데 너무 한쪽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책임성 약화 문제. 이거는 유급언어서적인 것들은 다 책임성 약화라는 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 다자간이 참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책임의 증가도 나타날 수 있고, 우리 흔히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책임을 증가하는 사람, 또는 책임의 공백 문제, 또는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 여러 사람이 같이 참여를 했으니까 누구 책임인지 우리가 가려내기가 힘들지. 이제 그런 면에서 행정 책임 소재가 불분명, 다 포함해서 우리가 책임성 약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되려면 기본적으로 분권적인 구조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수평적 관계가 되려면. 문제는 우리의 신공공관리에 대한 경험을 고려할 때 의문스럽다. 우리나라에서 NPM을 통해서 재량권을 부여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 책임 이렇게 해서 재량권을 줬는데 실제로는 재량권 부여, 자율성 부여가 잘 안 되더라는 거야. 그게 이제 여러 제도에서 다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것도 다음에 이제 정리해서 하면 우리나라 NPM 제도에서 자율성이 제대로 발휘 안 된 사례들 왜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할 건데 잘 안 되더라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기존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구조나 문화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재량권 부여해 놔놓고 겁난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공부하라고 돈 줬는데 얘가 학원 안 가고 게임방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나 똑같은 거야. 그 위에 있는 사람은 항상 밑에한테 권력 줄여놓고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보다도 통제가 더 강화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마오가 말하는 소위 마오라는 학자가 말하는 신공공관리의 역설이다. 신공공관리의 역설. Paradox of New Public Management. 이 신공공관리 역설, 이 기본적으로 재량을 우리가 부여하는 건데 재량을 부여해 놓고서 불안하니까 중앙행정조직이나 조직상층부로부터의 통제가 오히려 강화돼요. 결과적으로. 통제가 더욱 강화되는 부작용이 생기더라. 그걸 이제 신공공관리의 역설이다. 이렇게 마오라는 학자가 논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다. 우리도 실제로 다 그런 거야. 나중에 탑다운 예산제도나 책임운영기관제도 보면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우리가 NPM에서 재량 부여를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어떤 상급기관으로부터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는 이 구체적인 예가 다 있어서 그래. 우리가 영국에서 이제 대처 수상 때 소위 그 재무관리 개혁을 했는데 재무관리 개혁은 이제 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무관리 개혁인데 그 재무관리 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일반 부처에다가 재정적 분권화를, 재정 분권화를 시켜주는 게 핵심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밑에서 하는 도덕적 해이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더 통제가, 사전 통제가 강화되는 문제 그런 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이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행정의 현실에서 그걸 보고 이런 말을 만드는 거예요. 신공공관리 역설. 이게 우리나라에서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리가 우리가 경험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료의 인식 문제 또 있겠지. 자, 우리나라 관료가 정말 공익을 위해서 시민에 봉사하고 적극적으로 수평적으로 대화하고 할 거냐? 이게 의문이다. 우리 현실로 보면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넓게 보면 어떤 시민의 어떤 참여에 대한, 시민 참여에 대한 시민의 어떤 의식 수준의 문제. 특히 참여와 관련된 시민의
참여 의식 또는 어떤 의지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참여라는 게 활성화 안 돼 있다. 그냥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대부분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민 참여가 어떤 시민들의 그런 자발성이나 이런 게 약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와서는 그렇게 말하기도 좀 힘든 부분도 있다. 우리가 공론화위원회 이런 것도 했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시민들이 정부 지침에 대해서 적극 참여를 사실 했거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과거처럼 또 우리가 그 어떤 비교 행정 때처럼 외국은 OECD는 시민 참여, 시민의식이 높고 우리는 낮다 이렇게만 생각할 거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을 쓸 때는 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우리가 시민이 참여하려는 어떤 의지나 욕구는 좀 의문시 된다. 그렇죠. 좀 부드럽게 쓰면 괜찮겠지. 그러나 참여의식이 낮다 이렇게 쓰는 거는 그건 보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가치론 앞에 이야기만 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어떤 개념, 중요한 내용,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오면 그 내용은 무조건 답안지에 쓰는 거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확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자,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 일단 대두, 배경.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공공가치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1995년에 무어라는 학자에 의해서 출발을 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공공가치의 창출이라는 Creating Public Values라는 글을 썼다고. 공공가치의 창출의 창출에서 시작됐다. 여기서 이제 이 무어가 뭘 강조하느냐 하면 이 표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요. 아까 신공공서비스론이 공직의 올바른 위상 제고를 위해 신공공관리의 경영 방식이 아닌 관료와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주적 방식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표현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요. 우리가 행정을 기업 경영적 측면에서 구분하여 기업 측면에서 구분하여 공공 부분에서 의미를 지니는 규범적 차원으로 격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경영적 측면, 신공공관리 이런 식의 게 아니고 거기에서 뭔가 경영하고 구분이 돼서 공공 부분에서 의미를 지니는 규범적 측면, 공공 부분에서 강조되는 어떤 그런 행정 가치 이런 거를 우리가 주로 실현하려고 하는 행정 활동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니까 이제 요 의미를 여러분이 일단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어가 공공가치의 창출이라는 글을 쓴 이후에 우리가 공공가치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스토크라는 학자. 이 사람이 이제 연도까지는 필요 없지만 2006년도에 보면 공공가치 관리라는 글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브라이언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브리슨 등의 공공가치적 거버넌스 또는 공공가치 거버넌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정책에 대한 공공가치적 접근, 뭐, 논문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되어 왔다. 그러니까 이게 무어의 이야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뒤로도 계속 이런 데 대한 논의가 있어 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의를 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공공가치가 뭐냐? 사실 공공가치라는 게 공익이나 공공성과 마찬가지로 이게 한마디로 개념 정의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르다고. 그래서 긴 거 말고 가장 짧은 거 하나만 소개를 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뭐 글을 쓸 때 이제 이런 거 유연하게 쓰면 공간가치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상이하나 보즈만에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는 게 좋다고. 보즈만에 따르면 보즈만은 뭐냐면 공공가치는 여기 제일 짧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 보냈어.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정부가 지켜야 할 규범이다. 지켜야 할 규범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글을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우리가 많이 보는 한국행정학에서는 그냥 개념적 정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좀 길다고. 정부 운영의 핵심 가치로서 또는 뭐 중심 가치로서 효율성이나 경제성에서 벗어나 민주적, 정치적 가치 그리고 나아가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공공가치다. 그래서 공공가치의 성격은 우리가 효율성이나 경제성에서 벗어나 민주적, 정치적 가치, 이걸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싹 빼버리고 중요한 게 이거니까. 효율성, 경제성에서 벗어나 민주적, 정치적 가치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공공가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지?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그냥 학자글 하나 빌려서 보즈만에 따르면 이렇게 개념 정의하고 있다 쓰나 아니면 뭐 그냥 일반적으로 공공가치란 정부 운영의 가치로서 이것 포함 이거 굉장히 포괄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쓰든 뭐 그런 상관이 없을 것 같다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예의 주요 내용.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그 논문을 쭉 보면 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걸 보기 전에 일단 그 배부한 자료에 있는 논문을 먼저 한번 보고 오늘은 그래도 10시 전에 마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거 보고 설명하는 정도로 마치고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거는 월요일부터 하자고. 가면 그 강의 자료 2에 보면 이제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치안 분야에 대한 탈신 공공관리로 이 탈신 공공관리로는 이제 크리스텐생을 레그레이드의 의미로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뭐 간단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국내 테러 예방에 관한 체계에 있어서 그런 어떤 조직 간 또는 기능 간의 경계화를 넘어서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게 통합하고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맥락에서 하나의 뭐 탈신 공공관리의 어떤 예로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김명한 박사가 쓴 왜 공공가치 창출론인가 있다고 그지? 김대중 정부는 당시 세계적으로 광풍이 불었던 NPM을 토대로 정부를 개혁하고자 했다. 중략. 이건 내가 중략했다고. 너무 긴 거니까. 이로 인해 정부는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경영학적 사고가 내재화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행정학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점점 축소되었다. 이것이 바로 2018년 여름 행정학이 처한 현주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방안으로서 우리에게 왜 공공가출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 무어의 공공가치론은 민간관리자가 민간 자산을 사용하면서 주주를 위한 민간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상상력과 기술을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관리자도 이 주주라는 건 국민 아니겠어, 그지? 국민들을 위한 공공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여러 가지 관리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뒤에 보면 공공관리자도 민주적 정부의 공공자산을 사용함을 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공공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상상력과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는 공공영역에서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민간 부분의 경우와 달라야 된다 하면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전략적 삼각형을 제안한다. 첫째는 정당성과 지원의 동원과 구축이다. 이게 이제 외부 환경으로부터 정부가 정당성과 지원을 획득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그 그림을 하나 그려서 주요 내용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은 이 외부로부터의 정당성과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민이 공공의 이익을 결정을 하면 그게 이제 논문에 보면 뭐 공개 포럼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면 이제 그렇게 형성된 공공 가치를 얘들이 실행에 옮기는 거야.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공공 가치에 기반해서 행정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정당성과 지원을 획득할 수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밑에 보면 그는 조직이 외부로부터의 정당성과 지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과의 적합성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하며 외부 환경에 대한 진단과 조직의 위치 선정이 전략적 관리의 핵심적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 막 그런 것 일단.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은 의사결정을 할 때 정치인, 이익집단 및 시민 등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응해야 된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정당성과 지원을 획득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운영 역량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의 키워드라. 외부로부터의 정당성과 지원 획득이 첫 번째라면 이게 운영 역량이다. 이것은 정부 프로그램 및 절차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얼마나 잘 그리고 확실하게 작동하고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운영 역량과 관련하여 무는 공공 성과 관리의 정치적 철학적 측면이 적어도 기술적 측면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성과 관리라는 게 기술적이라는 것은 수단적 효율성 못지않게 그 성과에 담겨 있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과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사회적 가치의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내가 아까 하면서 약간 언급한 우리나라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한 논문에 보면 대부분의 우리가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하면서 그 성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에만 관심이 있지. 정부가 어떤 성과를 설정해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할 때 이 성과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이따가 보면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돌아가면 나중에 이제 그 성과 관리할 때 그런 이야기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과랑 이 퍼포먼스라는 개념은 산출하고 결과라는 개념을 동시에 안고 있다. 산출, 이 아웃풋은 정부가 어떤 활동을 한 결과 나오는 가장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결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고속도로를 지었다 하면 이제 그건 유형적 결과죠. 이것이 정책 대상이었다.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또는 효과를 우리가 결과, 아웃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아웃컴이란 말을 봐도 결과로 번역한다. 그건 거의 공통적이야.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과 관리를 하거나 MPM적인 정부 활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을 전부 아웃풋에만 두고 있지, 이게 국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나 다 똑같은 맥락에, 이게 같은 맥락의 이야기야. 표현만 어렵지 내용을 좀 이해하고 여러분이 읽으면 이게 얘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셋째는 공공가치의 제한이다. 이것은 기관 자체, 기관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무엇이 공공가치를 구성하고 있는가와 공공가치의 어떤 차원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련이 있으며 정당성의 지원과 동원 구축 역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요 이제 세 가지를 동그라미로 그려서 전략적 삼각형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런 전략적 삼각형 하에서 공무원, 관료 역할은 뭐냐? 저 밑에 내가 그 볼드를 해놨잖아. 그지? 공공가치 창출에서의 공공관리자의 전략적 역할. 우리가 신공공관리에서는 기업가로서의 역할을 강조를 했다면, 여기서는 공공관리자의 전략적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건 내일 하여간에,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모레 하면서 요 세 가지 그림을 그려서 다시 의미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공관리자의 역할, 이런 게 키워드거든. 이제 이런 것들을 하자. 자,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내가 논문에 있는 내용 가운데 많이 줄였는데도 사실 좀 남아있다. 이게 막 그 논문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게 막 정치학 이야기도 있고 막 짬뽕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공영역의 보강, 이 공공영역은 우리 전에 개념 정의를 했잖아. 그지? 쉽게 말해서 어떤 시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도를 넓히면 우리가 보강을 하는 거지. 그지?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밑에 보면 우리가 공공가치론자들은 듀이의 공공성립에 관한 사고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제고하고 있다. 첫째는 공개 토론회, 공개 포럼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입장들을 충분히 개진할 기회,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공개 토론회가 자주 열려야만 우리가 공공 영역이 복원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참여하는 공공이 가진 역량, 소통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보면 공동으로 생각하고 토론하며 가치를 매길 뿐만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개 토론회, 그 다음에 그 참여자들의 어떤 역량,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공공 영역이 복원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정리할 때 이런 표현들만 공개 토론회라든지 뭐 역량 이런 표현만 들어서 문장들을 만들어서 설명을 할 거라. 다음에 보면 이제 가치에 대한 강조. 그래서 왈도는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에 근거한 사이먼의 실정주의적 방법론을 배격하는 대신 행정의 가치 내재성을 강조하였다. 공공가치론은 기본적으로 공공조직이 내재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가치 문제를 다루는 정치이론을 행정연구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왈도, 우리가 전에 왈도의 민주행정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 막 효율성 또는 합리성이 행정학을 휩쓸 때, 어찌 보면 외롭게 이 사람이 아니다. 효율성 못지않게 민주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사람이다. 근데 그 주장이 나중에 이제 신행정학에 의해서 구체화되기 시작한 거죠. 왈도도 신행정학자에 속하는 사람이니까 그쪽으로.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의 대안으로서 제안된 공공가치론은 공공가치를 식별, 책정, 논쟁하는 것이 공익에 대한 절차지향적 개념화의 필수적이라는 사고에 입각하여 등등등. 그래서 공공가치론자들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의해 어떤 공공가치가 만들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최종적 결정권자가 공공.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이 공공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 공공가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공공이어야 된다. 국민이어야 된다는 거지. 국민이 형성한 공공가치를 자기들이 받아들여서 정책화해서 추구를 해야 된다. 따라서 이들은 공공의 성립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공과의 수기를 통해서 어떤 공공가치가 만들어져 하는가에 대해서 결정돼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밑에 보면 뭐 가치를 창출하는 관료제를 추구해야 된다. 뭐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행정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따지고 보면 강조하는
키워드들이 용어만 다를 뿐이지 뭐 신강공 서비스를 해서 뭐 공유 가치로서의 공익하는 여기서 말한 공유 가치는 사실상 맥락은 비슷하죠. 그러니까 보다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이 뭐 5분 남았지만 오늘은 여기서 멈추고 월요일 날 이제 그 공공가치 내용을 지금 이 논문이나 다른 글들을 이제 참고를 해서 내가 공익이 어떻게 형성돼야 된다. 정부 관리자의 역할은 뭐다? 정부와 시민 간 관계는 이렇게 본다라는 것을 정리를 할 거라. 이제 그것까지 여러분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고 나면 이제 구체적인 성과 관리부터 구체적으로 제도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다음에 성과 관리, 고객 지향성, 그다음에 우리나라 공공 서비스 민영화 이런 이야기들을 월요일, 화요일 정도 아마 다 할 수 있을 거라. 하고 나면 시험 치야 되니까 화요일 날 내가 시험 주제는 가능하면 여러분이 배운 걸 갖고 쓸 수 있는 문제를 내가 생각을 해서 주제를 선정을 해서 줄게. 그래도 뒤에 걸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 뒤에 게 있어야만 좀 이렇게 쓸거리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문제 써보면 알겠지만 뭔가 대충 개요는 쓸 수 있는데 구체화하기 힘들지. 그럼 뒤에 내용이 뒷받침돼야 되니까. 그래도 하여튼 가능하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문제가 있긴 있다. 여러분이 쓰기가 어려운 주제라서 그러지. 그래서 여하튼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 날 보자고.